만나면 좋은 친구 MBC.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요, 내부의 적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네. 조용히 오랜 시간 이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요, 갑자기 우리를 공격해오는 질환입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다뤄볼 이야기는요,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취 통증의학과의 여진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산통, 요로결석과 함께 3대 통증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 네. 이 대상포진에 걸리면요, 갑작스럽게 생긴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오랜 시간 잠복해 있다가 그 기회를 노리는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수두에 감염되고 나서 그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 신경절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가서 이렇게 이제 신경을 따라서 퍼져서 피부에 병변을 만드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네. 앞서 말씀 주셨던 수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 시절 보면 얼굴에 피부에 수포가 이렇게 올라와서 하얀색 연고를 좀 발라 놓은 친구들 주변에 네, 한둘씩 기억이 있었습니다. 납니다. 간지러워서 막 긁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 그때는 뭐 흉터 나오면 어쩌나 걱정만 했는데 이게 바로 대상포진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라고 해서 수두 발병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지금 2005년부터 예방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두 자체는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한 해 3만 명 정도 수두가 발병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개학하는 시기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많은 걱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두 바이러스처럼 대상포진 역시도 이 대표적인 증상이 피부에 수포가 올라오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피부과를 좀 먼저 떠올리실 것 그렇죠. 같은데, 왜 대상포진이 의심됐을 때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아야 될까요? 일단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은 빠르면 2주, 길게는 3개월 이상 안에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지나면은 피부에 한 얼룩이 좀 남아있다, 이 정도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만성화되어서 오래 남기 때문에 마취 통증의학과에 와서 통증 치료를 좀 빠르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상포진 겪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결같이 죽다 살아났다. 아니 내가 대상포진 걸릴 줄 몰랐어. 네.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실제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령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도 대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한 40%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환자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중간에 조금 줄어든 거는 이게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병원을 적게 오신 건지 아니면은 외부 활동을 적게 하셔서 줄어든 건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니까 다시 급격하게 네.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상포진은 우리가
일생 동안 3명 중에 1명은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부터도 잘 생기긴 하지만은 50대, 60대, 특히 이제 50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상포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보다 3배 이상 높은 발병 위험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여성분이 가진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이 예전에는 젊은 층과는 좀 거리가 먼 질환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또 예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고 이 젊은 세대의 뭐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좀 요인을 줬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대상포진의 원인 중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큽니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취업이라든지 수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상포진이 발생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SNS의 영향으로 바디 프로필 같은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상포진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대상포진하면 그 통증이 상당히 좀 위협적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너무 스쳐도 아프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병원에 오신다고들도 하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환자들이 그 통증의 정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던가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처음 느끼는 통증이다 이렇게 예.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경통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통증이 아니고 우리가 불이 난다든지 칼로 찌르는 것 같다든지 전기가 온다든지 벌이 쏘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수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상처를 덮어주면은 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상처를 덮으면 더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옷이 닿으면은 아프기 때문에 실제로 옷을 못 입겠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오실 때 상처 부위를 옷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심이 될 때 빨리 병원에 찾아와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났을 때 이런 통증 말고도 대상포진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와야 할까요?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진이 생기기 전까지는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진이 생기고 나서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는 게 맞는데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발진이 생기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바이러스 약을 복용을 하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의 증상은 이제 수포가 없는 전구 증상이 있는 시기, 그리고 수포가 생기고 나서 1개월간의 급성기, 이 급성기에는 수포가 생기고 스치기만 해도 쓰리고 불이 타는 듯하다, 전기가 오는 듯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개월째쯤 되면은 저희들이 피부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피부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피부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 왜 더 아파지는 것 같은가?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아급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통증이 줄어드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점 증가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의심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막 벌이 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수포가 있었던 부위가 가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계속 지속되면은 만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만성화가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아급성기에는 저희들이 병원에 좀 자주 오셔서 치료를 좀 열심히 받자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급성기 때 좋아지는 통증이 한 3분의 1 이상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기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통증이 점차 줄어들지, 내가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날마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발생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상포진이 우리가 수포가 생기기 전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오한이 생긴다든지 피곤하다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특징적인 증상으로 한다 하면은 수포가 날 부위에 미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진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진단 자체는 수포가 발생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피부 발진과 통증, 그리고 대부분 일측성, 그리고 아주 드물게 발진이 없어도 이제 대상포진이라고 의심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따라서, 신경을 따라서 이제 통증이 쭉 퍼지면서, 그리고 통증이 신경통의 양상, 막 벌이 쏘는 것 같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포진이 없어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네. 지금 사진상에서 봤을 때 이 어떤 증상이 단순 포진인지 대상 포진인지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도 같거든요. 단순 포진을 대상 포진이라고 오인하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포진하고 대상 포진하고 큰 차이는 단순 포진 같은 경우는 주로 점막 주위, 구강 주위라든지 항문 주위 이쪽에 주로 잘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 포진은 신경을 따라 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 포진의 대자는 허리띠 할 때 띠 대자입니다. 그래서 띠처럼 쫙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 포진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기면은 1년 이내에는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자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또 수두라는 피부 질환이 일어난 후에 또 수십 년을 잠복해 있다가 네. 대상포진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순간에 대상포진 발현이 되는 건가요? 면역력의 문제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이렇게 이제 신경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수두 예방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학생이 걸린 거에 잠시 노출이 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수두 예방 접종을 12살에 한 번 더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두 예방 접종을 한 번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력을 높여놓게 되면은 그 이후에 수두라든지 대상포진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면역력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한 50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면역력이 차이가 많이 나게 떨어져서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면은 다시 면역력이 증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상포진이 이제 다시 잘 안 걸리게 되는 상태가 다시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틈새를 공략하는 질병. 네, 그렇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이 대상포진의 통증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이 통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예방접종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접종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분들은 대상포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방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대상포진에 걸리면 돌돌 구르고 콕콕 찌르고 막 그렇게 아파요. 대상포진 걸리면은 빨간 줄도 반점이 생기면서 줄도 생기고 약간 아픕니다 보니까. 감기 걸린 것처럼 어슬어슬하고 춥다고 그랬어요.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후유증이 심하다고 들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잠도 충분히 자고 그럽니다. 평소에 면역 관리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2년 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교수님, 대상포진은 다른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포진은 수포가 있는 동안은 전염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두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수두를 겪은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수두를 앓은 적이 없다. 네. 또는 수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면역력이 떨어진 암 환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대상포진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대상포진을 한번 알았던 사람은,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예방접종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죠? 아닙니다. 과거에는 대상포진을 한번 겪고 나시면은 네. 다시 겪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대상포진을 겪고 나서 5년에서 8년이 지나면은 20명 중에 1명 정도는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대상포진이 발병하게 되면은 피부에 이렇게 물집 같은 게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집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터트려야지만 빨리 낫는다 그러던데 진짜인가요? 아닙니다. 물집을 터뜨리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세균 감염을 유발해서 흉터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으러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보니까 대상포진에 안 걸리려고 예방접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상포진에 한번 경험하게 되면 치매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대상포진을 겪으신 분들은 치매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초기에 바이러스제를 빨리 투여하신 분이라든지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네.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훨씬 더 치매 확률이 낮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바쁜 자녀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주는 황혼 육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 힘이 넘치는 아이들을 돌다 보면 허리가 휠 만큼 아픈 건 둘째치고 대상포진까지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상포진에 좀 취약한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상포진의 가장 큰 위험 인자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면 고령자일수록 대상포진에 더 잘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대상포진 환자분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좀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히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마 생활 습관이 비슷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이라든지 수술, 특히 이제 수술 받으면은 수술 받기 전에 마음 고생도 심하고 몸 고생도 있고, 이제 그래서 더 잘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당뇨, 천식, 심혈관 질환, 폐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도 대상포진에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은 어디에 제일 많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하면 보통은 가슴에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가 신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에 신경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얼굴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머리 쪽 신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팔과 다리에도 발생하게 되는데, 팔과 다리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혹시나 대상포진이 진행돼서 마비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 관절염 앓고 계신 분들, 류마티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있는 분들이 대상포진을 좀 더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면역 억제제의 연관성일까요? 일단 통증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이제 위험은 하고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최근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 전에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결핵 같은 것도 미리 검사를 하고 투여하게 됩니다. 네. 앞서 그 환자들이 좀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 또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반대로요, 여름철에도 또 대상포진을 앓는 환자들이 또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 대상포진이 계절을 좀 타는 질환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더우니까 7, 8, 9월뿐만 아니라 5월, 6월에도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대상포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70대 이상에서는 50%가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좀 고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네. 대상포진 후에 걸릴 수 있는 합병증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대상포진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신경통입니다. 그래서 신경통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이 얼굴에 발생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안구에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에 침범해서 시력이 저하된다든지, 안구 운동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다리 같이 큰 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좀 침범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힘이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이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데요. 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혈전 형성해서 뇌졸중이라든지 뇌염 그리고 치매 같은 것들도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안면부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사례인데요. 왼쪽 첫 번째 사진에서는 이제 볼 부분에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했지만은 이렇게 코에도 대상포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코에 대상포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신경을 침범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안과에 가서 눈을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신경을 침범해가지고 눈도 부어 있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좀 환자 신분 때문에 조금 가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턱신경, 하악신경이라고 하죠. 턱신경에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귀에도 약간 수포가 있는 것처럼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귀에도 좀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에 수포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안면신경, 즉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눈을 움직이는 신경에 침범해서 오른쪽, 왼쪽의 눈이 움직임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약들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제가 일측성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둔부 같은 경우에는 양측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부는 우리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 부분 신경이 우리가 대소변을 보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그래서 후유증을 변비가 남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의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흔한 것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약 10에서 15%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제 고령으로 갈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일 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지만은 빨리 치료할수록 좋기 때문에 1개월 때부터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간주하고 치료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피부가 다 좋아졌는데도 아프다. 분명히 나는 좋아지고 있는데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경통이 발생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60세 이상,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 그리고 수포가 광범위한 경우, 그리고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교수님 설명을 듣고 있으니 발생 부위에 따라서 후유증도 서로 다르게 또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서 그 안면에 대상포진이 왔을 경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각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더불어서 미각도 잃을 수도 있고요. 안면 마비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드물긴 하지만은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신경에 따라서 다 퍼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는 신경이라든지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에 침범한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면신경 같은 경우는 수포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안면신경이 우리가 피부에 관여하는 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안면신경이 마비된 경우에는 대상포진에 감염됐다고 간주하고 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서 합병증, 후유증 얘기해 주실 때 뇌졸중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대상포진이 뇌졸중의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높인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염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전을 잘 발생시키고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2배에서 4배 정도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대상포진의 위험 경고. 지난 10월 병원을 찾은 60대 환자. 3개월 전에 무릎 밑으로 오돌도돌하게 좁쌀처럼 올라오더니 나중에는 물집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막 통증이 옷을 못 입을 정도로 따갑고 안에서는 쑤시고 그렇게 너무 아팠어요. 통증이 심해갖고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잤어요. 그게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식욕이 떨어져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니까 힘들었습니다. 대상포진으로 아프신 건 좀 어때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환자의 경우 대상포진으로 인한 피부 표면의 수포 증상은 모두 가라앉은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오른쪽 다리 부위의 찌릿찌릿한 신경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7월 달에 무릎 수술하시고 이제 9월 달에 대상포진이 발생하셨어요. 바이러스 약을 드셨지만 이제 점점 아파져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다리에 이제 찌릿찌릿한 전기 오듯한 이제 그런 통증도 있고 그다음 수포도 좀 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신경통이 오시면은 어머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을 빨리 없애드려야지 이게 만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 차단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경 차단에 효과가 있으면 고주파 치료를 해서 이제 통증을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드립니다. 특수 영상 장비를 이용해 손상된 신경에 약물을 주입하여 통증 부위를 안정화하는 신경 차단술. 대상포진 발병 후 가장 흔한 후유증으로 알려진 신경통의 경우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온몸 곳곳에 반영구적인 신경 손상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데 나이가 많고 또 면역력이 약할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 손상의 정도가 크고 통증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신경 차단술과 같은 적극적인 초기 치료를 통해 통증이 만성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마다 조금씩 반응이 다른 거는 일단 환자분의 상태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나이가 많으시면 통증이 심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렸을 때 수두 백신을 예방접종 받으신 분들은 대상포진을 앓더라도 격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면역이 충분한가 아닌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싶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대상포진이 재발하더라도 격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발병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러스가 더 활성화되기 전에 바이러스를 억제해야지 우리가 후유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진이 생겼을 때 3일 이내에 병원에 오셔서 항바이러스제를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좀 적고 부작용이 심해서 3일이 지나면은 투약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항바이러스제가 부작용이 적어서 3일이 지났더라도 투약하는 경우가 이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 같은 경우는 많이 아프신 분일수록 오래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통증을 줄여주셔야지 이게 만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행히 불편했던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는 환자. 추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잦아들면 약물 치료와 경과 관찰을 통해 후유증을 관리할 예정이다.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대상포진. 평소 몸의 이상 신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지독한 고통으로부터 빼앗긴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관리하는 건 병원에서 주는 약 제때 잘 챙겨 먹고 또 여기 바르는 연고를 계속 바르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받고 골프를 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운동을 이제 빨리 하고 싶은 그게 있죠. 예. 대상포진 환자분들 만나봤는데요. 피부 깊숙한 곳에서 찌르는 듯한 욱신욱신한 통증이 계속 된다면은 일상생활하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이 대상포진이 진단 후에 치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치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빨리 치료할수록 예. 치료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것에서 처음에는 피부 병변 그리고 통증 치료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처음 뵀을 때는 바이러스 약을 투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포가 심한 분들한테는 스테로이드도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적극적인 통증 치료를 해야지 경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번거롭더라도 병원에 자주 오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포진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찾아갔을 때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의 치료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진 발생 3일 이내에 투여하는 게 원칙이고요. 과거에는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좀 미미하고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투여를 좀 주저했는데요. 최근에는 효과는 좋아지고 부작용은 적기 때문에 3일이 지났어도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는 저희가 7일만 투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 약 좀 더 오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약을 먹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뭐 완전히 다 없앤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를 복용함으로써 더 이상 퍼지는 걸 막아서 조직 손상을 억제하고 그리고 염증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시면은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대상포진하면 입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전체적으로는 입원은 5% 이하고 그리고 해마다 감소 중입니다. 입원하시는 분들도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 뭐 병이 여러 가지가 있다든지. 대상포진의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신경통은 우리가 전선이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전기가 새면 찌릿찌릿하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경에서 전기가 발생을 해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은 진통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이렇게 크게 3가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이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말초와 신경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 통증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해서 기억을 하는 건 참 좋은데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기억을 없앤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진통제,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을 좀 적극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약물들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이 어지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입이 마른다. 그다음에 몸이 붓는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약물을 조금씩 천천히 증가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약은 효과가 있을 때까지 조금씩 올리는 거지 한 번에 드셨다가는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시술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치료하는 데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중에 하나는 만성화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약물을 저희가 계속 높게 먹을 수 있으면 약물로만 치료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부작용 때문에 약물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로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약물 치료 말고 국소 마취제 연고라든지 그리고
파스라고 하죠. 국소모치제 파스, 패치. 그리고 최근에는 피부에 보톡스를 투여해서 자극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차단술이나 고주파 신경성형술 이런 것들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신경차단술이나 박동성 고주파 신경성형술은 신경 뿌리에 작동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마취연고나 보톡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저희 줄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을 중재적 신경치료라고 하는데요. 중재적 신경치료를 하는 목적은 통증을 전달하는 걸 억제하고 신경 뿌리에 있는 염증을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는 저희가 바늘을 찔러서 신경의 뿌리 쪽에 약물을 투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만성화되면은 신경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신경을 죽이면은 그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마비된 신경이 부비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부작용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성형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경 뿌리 부분에 고주파를 투여해가지고 이제 신경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열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신경을 죽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신경을 죽이지 않고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약을 평생 드셔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만성화되면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은 이거 진통제인데 병이 치료되느냐고 이렇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끊을 수는 없냐. 특히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약을 이것저것 많이 드시기 때문에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시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좀 줄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완전히 다 없어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약을 줄이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줄어들면은 통증이 있었던 부위에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새롭게 가려움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통증이 줄어들어서 이제 가렵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연고라든지 아니면은 다시 약을 조금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갑자기 중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약이 너무 지겹다든지 약을 줄이고 싶어서. 하지만은 약을 갑자기 줄인다면은 몸살 기운 같은 그런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줄이실 때는 미리 상의를 하시고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만성화되면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물로 치료하고 그리고 중재적 치료, 신경차단술 같은 것들을 사용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척추신경 자극이라든지 척추신경 강내 약물 주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시술들은 몸에 무언가를 삽입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자주 시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환자에게는 상당히 힘든 시간일 것도 같습니다. 우울증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대외 활동도 좀 폐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가족들의 어떤 그 고통도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함께 좀 관리해야 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 아프면은 아파서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아픈지 잘 모르게 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환자가 기분이 좋아져서 통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항우울제 같은 경우가 통증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것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아프시게 되면은 본인이 기분이 나쁜 것도 있지만은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짜증을 많이 내면은 또 주변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주변 분들도 힘들어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큰 고통을 주는 대상포진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예, 대상포진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면역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백신과 사백신. 그래서 생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만들어서 접종하는 겁니다. 접종 횟수는 1회로 간편합니다. 하지만은 효능은 약 70% 이하고,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효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기간도 초창기에는 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약 5년에서 8년 지나면은 다시 재접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바이러스지만은 살아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 저하자들은 접종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된 것이 이제 사백신이고요. 사백신은 우리가 바이러스의 껍질을 합성을 한 겁니다. 살아있는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요. 대신에 접종을 2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역 증강제를 같이 접종하기 때문에 주사가 조금 더 아픕니다. 대신에 효과는 지금까지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백신의 약점이 70세 이상에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극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저하자에도 접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포진에 취약한 면역 저하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성인입니다. 이렇게 5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50세 이상의 대상포진에 걸렸을 경우 대상포진 신경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증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이면 접종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18세 이하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했는데 또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백신을 접종하신 분, 그래서 예방접종을 한 번만 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한 후 5년에서 8년 정도 지나면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까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방접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면은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염증, 그리고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특히 사백신 같은 경우는 면역 증강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백신에 비해서 조금 더 잘 부어오르고 염증이 더 잘 발생하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통, 두통, 피로, 그리고 속쓰림, 이런 감기 유사한 증상들은 예방접종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이건 뭐 사백신이나 생백신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백신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예방접종을 했는데 대상포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변이된 바이러스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예방접종에 사용된 바이러스가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생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이 예방접종 비용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상별로는 또 무료 접종도 가능하죠? 예.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올해가 다 갔기 때문에 새해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대상포진의 어떤 통증, 고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한번 걸리고 나면 다시는 걸리고 싶지 않을 병일 것 같습니다.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상포진을 재방하는 거는 그렇게 막 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내에는 재발이 드물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대상포진이 생긴 경우에는 1년 내에는 예방접종을 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8년 이내 재발률은 약 6에서 8%입니다. 과거에는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 다시 안 걸린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생백신 접종한 경우에는 대상포진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합병증이 훨씬 더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것,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과 적절한 영양 섭취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입맛이 없다고 그냥 맨밥에 김치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적절한 영양 섭취,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대상포진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나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의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 통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신경 손상의 회복을 더 빨리 해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의심된다든지 대상포진이 걱정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양제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하였더라도 8년 이후에 재발할 확률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상포진을 무서워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대상포진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대상포진이 발병 후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는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몸에 곳곳에 찌릿찌릿하고 옥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와서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면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더 후유증이 남기 전에 신경 차단술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신경통이 발생하는 그 주요 부위와 다른 곳에요,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점은요, 실제 아픈 곳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치료도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은 신경을 따라서 발생합니다. 이 신경은 척추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이 신경이 기원하는 곳에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피부 병변과 척추 신경이 기원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멀리 떨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리 아픈데 어깨 받고 이런 기분이면 조금 의사를 의심하기도 하겠습니다. 맞죠? 치료할 때. 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보통은 치료하기 전에 환자한테 막 전기를 주면서 원래 아픈 데가 맞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 원래 아픈 곳까지 전기가 가는지. 그래서 전기가 간다 그러면 여기가 맞네 이렇게 하면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이번 사연은요,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망가져서요, 투석 치료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장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2주 뒤에 신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궁금한 점은 이분이요, 장기 이식 환자의 경우 이식 후에 대상포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져서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게 필수다 이렇게 들었던 모양입니다. 실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장 이식이 예정된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이식 시술 후에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면역이 당연히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임신한 지 6개월 된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최근에 몸이 좀 어슬어슬해지고 춥고 게다가요, 가벼운 근육통까지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니 대상포진 초기라는 진단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임신 중이라 약물을 복용하기도 그렇고 게다가 주사 맞기도 그렇고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같아서 계속 통증을 막 참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임신 중에는 가급적 대상포진 치료를 안 받는 게 좋겠죠? 라는 사연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닙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태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위한 항바이러스제나 간단한 진통제 같은 것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네, TV 메디컬 역선 오늘 이 시간에는 대상포진의 치료법, 또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대상포진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예방해서 고통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좀 바쁜 시기인 건 맞습니다. 밀린 업무로 인해서 또 야근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또 많은 모임들 때문에 과음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면역력이 방전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신 마취통증의학과의 여진석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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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암 환자로서 다른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다가 고통을 참다가 저한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줄여달라고 해서 오셨는데 고통을 줄이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통증 치료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환자분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안 좋고 환자분도 마음이 안 좋고 보호자분도 마음이 안 좋으시긴 했는데 보호자분과 환자분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힘들었지만은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면은 회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고 나서라도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제 꿈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